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60대 택시기사 최 씨의 가족들이 불안한 얼굴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최 씨가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종 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화 좀 해봐. 답답하네. 천안까지 뭘. 천안 어딘지 말해. 내비한테 물어보게. 여기 길 안 좋다고 일 만들지 말고 아산 쪽 옮기게. 답답하네요, 진짜 대화가. 좀 수상한데요? 최 씨는 이 가족들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도 피하고 이 말투도 평소하고 좀 다르니까 이 가족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전국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나건 접수가 되면 경찰서 내에 있는 그 교통 그 사고 그 전산망에 그 뜨거든요. 그걸로 확인을 해봤는데 신고된 사고가 전혀 없었어요. 최 씨의 실종 신고와 위치 추적 요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몇 시간 지나자마자 결국은 최 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 파주였습니다. 가족들이 최 씨의 실종 신고를 한 그날 한 여성이 내 남자친구의 집에 시신이 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 시신이 바로 사망한 최 씨였던 겁니다. 신고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남자친구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이제 밥을 주려고 네. 사료를 찾다가 옷장 속에서 최 씨가 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남자친구 집에서 그렇죠. 옷장을 열었는데 거기 시신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시신을 옷장에 가둬둔 사람이 누군가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옷장에 숨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세 남성 이기영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기영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죠. 이제 이기영이 운전하는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이 직진하던 이 최 씨의 택시와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요. 네. 지금 뭐 내수 중에 돈은 없는데 집안에 내 현금 따발이 좀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내가 합의금으로 돈을 충분히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택시기사 최 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을 한 거고요. 그 말을 듣고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갔던 최 씨를 둔기로 공격해서 무참히 살해한 겁니다. 근데 이기영이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서 술을 마신 거예요. 이기영은 이 택시기사를 살해했던 바로 그 당일날 최 씨의 휴대폰에 본인의 지문을 등록해서 이 수천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요. 최 씨의 통장 안에 있던 그 돈도 전부 다 자기 계좌로 이체를 시켜버립니다. 붙인 상 명목으로 뺐다라고 남긴 거예요, 본인이? 체포된 이기영은 택시기사 이 최 씨 이분한테 합의금을 이제 주려고 집에 데려갔다. 그런데 최 씨가 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를 하더라. 그 바람에 그 안에서 집안에서 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홧김에 죽였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어요. 정말로 합의금을 줄 생각이었으면 뭐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해줘도 되고 맞아요.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는 게 상식이죠. 작년 12월 20일경 택시기사를 살해할 목적으로 집에 데려간 것입니까? 아니요. 파란색 두 줄 그래프가 이제 호흡반응 그래프인데요. 분홍색 구간에서 호흡이 이제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 올라가네. 전과가 있던 이기영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 씨 차량하고 이제 접촉 사고가 난 순간 그게 가장 이제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살해를 하게 된 거죠. 와, 아니 술을 마셨으면 핸들을 잡지를 말아야죠. 이기영은 택시기사 최 씨의 시신이 발견된 12월 25일에 한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됐어요. 근데 이때에도 술을 마시다가 만난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다친 상처를 치료받다가 응급실에서 체포된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기영의 자백을 듣고 그 집에서 나온 머리카락하고 혈흔을 이제 국과수에서 감식을 해봤는데
남자 1명, 여자 5명, 총 6명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그 여자 4명의 DNA의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기영이 최소 2명 이상의 여성들과 동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택시기사의 시신을 옷장에서 발견한 사람은 이 이기영의 여자친구였잖아요. 한 집에 여러 여자를 같이 살았을 리는 없을 그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사귀는 여자가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토킹바라든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이런 데를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유흥업소 여성들을 만나서 연인 관계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술버릇도 안 좋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여성들의 DNA 조사 결과 이기영과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의 신원이 밝혀졌는데요. 50대 여성 윤 씨였습니다. 그녀는 4개월 전부터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50대 여성 윤 씨는 2018년부터 이기영과 이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21년 말부터는 이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윤 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동거하는 여자 집에 얹혀 살면서 그렇죠. 또 다른 여자를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집 주인인 그 여성이 실종 상태고 그렇습니다. 막장 중에 막장인데요. 4개월이 넘는 동안 행적이 묘연한데 이렇게 태연하게 다른 여자랑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뭐 사귀다 헤어졌을 뿐이다 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윤 씨 또한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됐죠.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6명의 DNA 중에 남자 1명의 DNA는 택시기사 최 씨, 여자 1명의 DNA는 이기영의 동거녀 윤 씨의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나머지 여자 4명의 DNA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기영과 이 집에서 일주일간 동거했던 이 또 다른 여성의 존재가 드러났는데요. 다행히 이 여성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기영은 이 동거녀 윤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는데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생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 네. 작년 8월경 렌치로 동거녀의 머리를 내리 찍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짓 반응이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이기영은 이 방에서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다가 이제 윤 씨하고 이제 싸우게 됐는데요. 화가 나서 렌치를 이제 던진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사 결과는 그게 아니죠. 렌치를 들고 윤 씨의 머리를 그대로 이렇게 내리 찍은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 벽면에 흩뿌러진 비산혈흔, 정지 이탈혈흔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휘두를 때 딱 멈추게 되잖아요. 호를 그릴 때. 그거를 살펴봤더니 총 10회 정도를 머리를 가격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한 게 있어요. 독극물,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 뭐 이런 거를 수차례 이제 검색했던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것만 봐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짐작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아닌 부분도 있긴 있네요. 그날 싸울 때 제가 이성을 잃고 폭력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주방으로 피신을 했던 거고요. 예, 뭐 뺨을 때렸습니다. 한 번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계속 막 연속해서 때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뺨을 때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예, 누나를 따라 주방으로 갔습니다. 접시를 집어 던지고 하니까 접시짝 안 맞는 걸 보시면 파손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실 거예요, 아마. 코를 만진다든가 말할 때 중간에 막 쉰다거나 대부분 그 거짓말할 때 행동 패턴이 비슷한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 진술할 때는
동거녀의 머리에 렌치를 집어던진 행위 외에는 어떠한 폭력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의문을 제기하자 말다툼 도중 동거녀의 뺨을 2, 3회 가량 때렸다는 진술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백 과정에서도 거짓으로 추정되는 좀 유의미한 행동 반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서로 접시를 집어 던지다가 돌연 행동을 멈추고 그냥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간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이경은 이때 입술을 압착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그 불안감, 이 초조함의 이제 지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말을 억압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입술을 하도 깨물어 가지고 이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진짜로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될까봐 막 안간힘을 쓰는 거네요. 자기 입술을 깨물어가면서. 또한 손으로 그 눈과 이마 부위를 문지르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자신의 불안한 눈빛을 손으로 가리기 위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기영은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석관님, 한 5분 정도 더 대화 가능하실까요? 시간 괜찮으시다면요. 제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남들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좀 습관이 좀 생겼더라고요. 신으신 이 운동화 브랜드, 저도 좀 친근한 브랜드고, 발이 편한 브랜드라서 선호하는 브랜드고, 특별한 이런 확실한 그런 취향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면담이 다 끝났는데도 대화를 좀 더 하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결코 흔하지 않죠.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본인이 주게 되니까 그 청산유수처럼 묻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안 궁금해한 것까지도 막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기영은 아주 거짓말이 몸에 밴 사람 같아요. 보통의 부모님은 이제 거짓말하지 말으라고 가르칠 텐데 어떤 가정에서 자랐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게 궁금해요. 아버지 덕분에 파주에서 없던 것들을 제가 먼저 한 경우가 많아요. 힐리스라는 거, 킥보드라든지. 아버지 덕분에 저는 남들보다 빨리 접할 수 있었고, 어린 마음에 가격도 모르고 친구들이랑 나눠 신다가 망가지면 달라고 하고요. 너무 평범한데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어머니는 시각장애 1급이다. 나의 아버지는 성실하고 정직하시다.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은 화목하고 안정적이다. 근데 이걸 봐도 좋은 가정에서 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기영의 진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기영이 가족들과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이었고 연락을 하더라도 사실상 돈이 필요할 때 연락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행과 관련된 것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범행과 무관한 질문을 하는데도 그냥 전부 거짓말 투성이네요. 이기영은 자신이 살해한 동거녀 윤 씨와 윤 씨의 지인들한테 자신을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건물주고 집안에 돈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을 수시로 하고 댕겼다고 합니다. 나고 자란 형편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합의금이 없어서 살인까지 한 사람이 부잣집 도련님의 건물주 손자, 이거는 완전 사기꾼 아니에요? 이게 이기영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거짓말 같죠. 근데 놀랍게도 이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이에요? 이기영의 조부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서 실제 경기도 파주 일대 땅과 건물을 다수 소유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고요. 이기영의 가족들이 소유한 부동산도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그럼 이기영이 생활고에 시달렸던 거예요? 이기영의 과거를 잘 아는 그 지인들은
이기영이가 이 어릴 때부터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가족들과도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가족들 손절했구나 그러면. 네, 이기영은 음주운전 전과로 이제 불명예 전역을 한 이후로 이제 대리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또 이제 대리운전도 하지 못하게 그쵸. 돼가지고 이제 일당 13만 원을 받으면서 이제 일용직으로 일을 했고요. 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는 무직이었습니다. 이 동건녀 윤 씨를 살해할 당시에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그래요. 윤 씨에게 갚아야 될 돈도 좀 있었거든요. (3억 5천만 원을 갚기로 한 각서가 집안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살해한 뒤에 그 윤 씨의 그 통장에 있던 돈이 한 3,7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 자기 계좌로 이체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어떤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기영에게는 사실혼 관계인 윤 씨나 자신의 가족들마저 그냥 맞아요. 돈줄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영이 윤 씨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매매 계약서를 위조했어요.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고 자랐지만 뭔가 정서적으로는 정상적인 그 성장을 못한 거네요. 그렇죠.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기영은 갑자기 큰 돈을 상속받게 됐다며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 돈으로 마포인가 공덕에 아파트를 구매를 했고 함께 지내던 집주인 여성이 왜 보이지 않냐고 물었을 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카페를 오픈해서 지금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계속 말을 상속 얘기로 돌리더라고요. 이 시기 이기영은 상속을 받았던 게 아니라 숨진 여성 명의로 대출을 받아 2천만 원가량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기영은 또 고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관리하며 메신저 프로필 사진까지 2차례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망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기영은 철저하게 윤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동건녀 윤 씨를 찾는 이들에게 카페를 열어서 바쁘다. 그러니까 윤 씨의 어머님이 치매에 걸려서 병간호하러 갔다라고 이렇게 둘러댔던 거죠. 이 씨는 검찰 송치를 하루 앞두고선 시신 유기 장소를 직접 그려주며 하천변에 묻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지목한 장소에서 오늘도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동건녀 윤 씨를 살해했다고 이제 자백을 했을 때 이제 시신을 공릉천에 유기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이나 그 차가운 물속을 뒤졌거든요. 하지만 뭐 소득은 없었고. 근데 검찰에 송치되기 바로 전날 처음에 진술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사실은 이 차량용 루프백에다가 그 윤 씨의 시신을 넣고 땅에 묻었다. 이렇게 진술을 변경하게 됩니다. 진술을 번복하면서 했던 이기영의 말을 생각하면 더더욱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체 무슨 말을 했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실을 얘기하겠다. 시신을 찾게 해주겠다. 내가 경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마저도 내가 경찰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신을 찾았나요? 아니요. 또? 여전히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기영을 데리고 와가지고 현장 검증까지 직접 이제 벌였어요. 이때 이제 보였던 이기영의 모습이 완전히 가관입니다. 이 땅을 파는 이제 수사관한테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삽 좀 줘봐. 그 파는 것까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요거 괘씸죄 이런 거는 추가가 전혀 안 되나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사법방해죄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신을 못 찾았는데 이 이기영이라는 사람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기영은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2개가 적용된 겁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검찰이 이제 항소했는데 항소가 기각되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까지만 해야 했는지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부모님도 어쨌든 이 사람을 낳고 어쨌든 미역국 먹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다고. 근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됐을까? 법의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시신을 못 찾은 거 좀 안타깝고요.
사실 이기영이 윤 씨를 살해한 직후에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등을 검색한 걸 보면 어쨌든 공릉천 부근에 네네. 인근에 유기를 한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찰, 검찰이 59일 동안이나 이 일대를 이잡듯이 뒤졌는데도 끝내 그 윤 씨의 시신을 찾지 못한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거짓말을 일삼던 양치기 소년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고 거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